미국 S&P 500 지수가 들려 올랐다가 갑자기 퉁 튀었습니다. 빅컷을 실제로 했을 때는 좀 빠지고 그 다음날 튀었는데 오늘은 더 튀지는 못했어요.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이게 행오버라고 하던가요? 교수형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얘가 망치형을 형성한 게 아니고 지금 교수형을 형성하면서 이게 좀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여기 다우존스는 플러스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였고 유럽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날 미국장 영향으로 아시아장은 괜찮았는데 유럽장부터 깨지기 시작하더니 미국장이 좀 약세로 돌아섰고요. 시장, 주식시장은 뭐 여러 가지 요건으로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당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추세이다라고 말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이 추세상에 있을 때 있는 시점이라면 뭐 예를 들면 고용이 한참 좋고 생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판매라든가 이것들이 좋고 이런 전체적인 경제 실물이 좋게 움직일 때는 하루의 움직임의 변화가 추세를 직전까지 있었던 추세를 완전히 꺾었다. 그래서 추세는 계속 상승 방향이다. 뭐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의 움직임, 하루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주시장의 움직임으로 추세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요건입니다. 뭐 6천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맞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다만 추세적으로 과연 맞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점이 좀 있다는 겁니다. 경제 지표를 계속 들여다보는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그 정도만 제가 우려하는 경제 지표 현재 미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뭐 요거만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부분적인 것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게 노동 시간인데 주간 평균 노동 시간이거든요. 평균 노동 시간인데 추세적으로는 다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쭉 다 흘러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얘가 뭐냐면 이게 제조업 부분이에요. 제조업 부분에서 이 흘러 내려가다가 살짝 들려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건 평균 노동 시간입니다. 주간 평균 노동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건 전체 노동, 이게 전체의 시간이에요. 전체 노동 시간. 평균 노동 시간이 아니고 전체 노동 시간을 인덱스화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연두색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게 뭐냐면 요 보라색 요게 전체 고용 숫자입니다. 즉 전체 노동 시간의 증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노동 인력, 그러니까 고용 인력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죠, 지금. 결과적으로 노동 시간이 계속 전체 노동 시간이 증가하지 않으면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냐면 주간 단위고 이거는 전체 노동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해당 월에 약간 다른 월? 죄송합니다. 분기일 겁니다, 아마. 네, 해당 분기의 노동 시간이기 때문에 분기 노동 시간이기 때문에 평균 주간 평균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분기 노동 시간이니까. 최근 이 노동 시간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쿼터 대비 연율로 보는 것도 있는데 두 개가 패턴은 비슷하거든요. 빨간 거와 파란 겁니다. 얘가 최근 내려오다가 살짝 들렸어요. 추세적으로 쭉 내려오다가 빨간 거 보면 내려오다 들렸죠. 1분기에. 1분기, 2분기에 들렸네요. 2분기에 들렸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 시간에 대한 부분은 좀 들여다 볼 만한데 지금 이 데이터들이 후속 데이터들이 너무 그 분기별로 차이가 기니까 이걸 빨리 보는 방법이 이 부분인 거예요. 예. 얘는 월 단위로 나오거든요. 노동 시간이, 주간 노동 시간이. 그래서 주간 노동 시간을 참고를 하는 건데 추세적으로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그 주간 평균 시간은 추세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급격하게 들려 올라가는 패턴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긴 한데 이건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 시간도 중요하지만 노동의 질도 중요하잖아요. 이 노동의 질이 왜 중요하냐면 잘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짙은 색 있죠. 이 짙은 색이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이 짙은 선이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풀타이머, 요거는 전체 노동자 수, 요게 풀타이머 전월 대비 증감이거든요. 얘가 전체 노동자 수 전월 대비 증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노동자와 풀타이머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과 전월 대비 증감률의 차트를 혼합을 해서 보는 건데, 여기 있는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월 대비 증감률이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란색이 풀타이머거든요. 이 풀타이머 추세하고 전체 노동자 수의 추세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최근 패턴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풀타이머, 그러니까 정규직이죠. 정규직이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마이너스 영역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풀타이머가.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채우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채우느냐 일용직으로 채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일용직으로 채우고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고,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거 좀 안 좋네,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업이 이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녹록치 않으면 정규직을 채용하기보다는 급여 쪽에서 이익을 커버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겠죠. 그런 패턴으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기업이 그렇게 액션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용 측면에서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누적적으로 부담이 되면서, 그게 뭐 텍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판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노동 비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일단 기업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는 않은 형태로 움직이는 걸 노동시장에 비정규직을 메꾸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전체 노동자 수거든요. 전체 노동자 수인데, 여기 있는 파란색은 이 전체 노동자 수의 요 연두색이네요. 연두색은 전체 노동자 수의 전월 대비 증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요번 달에 채용된 숫자인 거고, 이 파란 거는 이게 채용된 숫자, 매달 채용된 숫자와 해고된 숫자의 차입니다. 이게 추세가 비슷하죠. 이 두 개 다 보는 이유는 이 파란색하고 이 연두색을 내는 데이터를 내는 기관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는데 이 전체 노동자 수가 좀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패턴이 살짝 최근에 들리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일정 부분 단에 있다가, 그러니까 20만 단에 있다가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10만 단, 20만에서 10만 단 중간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이 풀타이머의 움직임하고 전월 대비 고용되는 숫자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좋은 패턴은 아닌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이외에 잠깐만요. 요거를 볼까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이게 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실업률이 올라가다가 최근 4.2로 다시 내려왔고, 여기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연두색은 매주 발표하는 거고 보라색은 4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데 얘가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다시 들렸는데 또 내려온다고, 지금 고용시장이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지표만 보면.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23년도 7월이잖아요. 그럼 좀 전에 봤던 데이터 이해 볼까요? 2023년도 7월 여기거든요. 여기에는 아직 정규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플러스 패턴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었다는 뜻인 거죠. 근데 지금은 정규직 고용은 줄고 일용직 고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그러면 이 데이터만 보면 고용시장이 다시 뭔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데이터하고 혼합해보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보면 이거죠. 고용 숫자잖아요. 이 고용 숫자로 놓고 보면 이 전체 고용의 전월 대비 증감인데, 이때 7월은 이 영역에 있었거든요. 20만 대 초반에. 지금은 7월이 여기 10만 대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지금 바닥이 깨지고 밑으로 한 단계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샵누리니 뭐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니 요거만 보면, 아니 샵누리 안 좋게 나오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보면 고용시장이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전체 고용시장 통계를 놓고 보면 계속 흐름은 안 좋아지고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량 해고나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0.5포인트를 내린다 뭐 이런 기사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뜻대로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기준금리를 그렇게 내려줬을 때 부분적으로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확 바뀌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참고를 해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고용이 조정을 받잖아요. 고용이 조정을 받죠. 이 기준금리가 빨간 겁니다. 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이때는 고용이 조정받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오다가 다시 고용이 늘었거든요. 근데 향후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고용이 줄어들게 되죠. 기준금리를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90년대입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2000년도로 바꿨는데요. 2000년대 보면 이 보시면 기준금리를 내려주고 있죠. 내려주고 있는데도 고용이 정점을 치고 더 이상 안 늘어나고 꺼지잖아요. 그죠? 충분히 내렸는데도. 코로나 팬데믹 때는 뭐 너무 급격히 움직였기 때문에 보기가 좀 그렇고, IT 버블 때, 요거 좀 전에 봤던 게 2000년대고, 글로벌 금융위 때 볼까요? 글로벌 때 보면 기준금리가 올라왔죠. 고용이 쭉 늘어나요. 그러다 정점을 쳤죠. 기준금리 일정 부분 내려줬잖아요. 근데도 고용이 정점을 치고 내려오죠. 기준금리 충분히 막 내려오는데도. 그러니까 연준이 조금 살짝 내려줬다, 금리를. 지금 최근에 이제 내렸죠. 5포인트. 그 내려준 게 과연 고용지표가 확연하게 뭔가 상황을 지금 패턴하고 다른 형태로 완전 전환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용을 살아있게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수년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고용지표를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 주가가 아주 빠르게 붕괴돼서 내려가는 시간이, 그러니까 주가가 추세적으로 전환돼서 내려가는 시간이 뒤로 밀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율을 어떻게 둘 것이냐라고 하는 논점 하나 하고, 내 투자 비중에 주식 비중과 국채 비중 혹은 주식 비중과 예금 비중, 이걸 어느 비중으로 두는 게 지금 현재 안정적일 거냐라고 하는 점 하나 하고, 단기적으로 내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주식시장이 갈 거라고 판단하고 묻어두는 형태의 투자를 할 거냐,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 행위를 할 것이냐, 주식 관점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관점이 조합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패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액션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고용이라고 하는 지표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는 이유는 미국이 가계 소비 지출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GDP 성장률이 70%나 감당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연체율이 있거든요. 여기 이게 소비자 신용대출. 요거는 소비자 대출 전체 다네요. 그 중에 크레딧 카드, 그리고 그 기타 다른 대출인데 전부 다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연체율이 안 올라가는 게 뭐냐? 모기지로는 연체율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론을 상환하는 거는 연체율이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정도, 론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할 정도의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중저소득자들이 계속 충격을 받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런 충격이 기준금리가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그 은행 프라임론 기준금리예요, 얘가. 이거는 중앙은행 기준금리고. 근데 여기 보면 프라임론 있죠. 프라임론이 기준금리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이게 이제 소비자 대출이거든요, 이게. 경기가 수축하는 국면에 프라임론이 일정 부분 내려와도 얘가 계속 올라가요, 얘가. 여기가 올라가다가 살짝 먼저 내려왔죠. 이때가 2000년대 IT 버블 때. 근데 그 전부터 실업률이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이때 같은 경우는 쭉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이 일정 부분 금리를 충분히 내려주지 않는 이상에서는, 일정 부분 정도 내려와주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 연체율이라고 하는 게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 없다는 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뭐 0.5포인트, 1포인트 정도 내려간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연체율이 떨어지겠느냐?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기대하는 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다.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판단을 내려야지,
기준금리 뭐 0.1% 내리면 경제가 다시 뭔가 새로 리셋이 돼서 돌아간다라고 이해를 하는 건 조금 잘못하면 큰 패착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이게 뭐냐면 요거는 실질 소득이고요. 파란 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요거는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실질 소득 대비 가처분 소득이 약간 낮은 증감률을 보이고 있죠. 그 이전의 증감률은 사실 가처분 소득이 실질 소득 증감률도 높아졌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다른 게 아니고 증감률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실질 소매 판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노란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급감했다가 살짝 들리는 것 같더니 마이너스 영역에서 놀다가 7월 달에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살짝 붙는 것 같더니 다시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서베이 데이터가 종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만 가지고 생각을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PC가 전체적 종합 데이터인데 예를 보면 이거 중에 PC 중에서 가장 그 변화가 큰 게 경기 사이클에 이게 내구재 지출이거든요. 얘는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서비스, 그러니까 소비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시그널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보면 여기가 소비가 여기까지만 보고 근데 한 가지 문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렇게 연체가 늘어나고 부담이 큰 상태에서 이 소비를 계속 지출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 뒤에 가서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산업계, 그러니까 회사 측면, 기업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판매, 요건 뭐 좀 전에 봤던 소매 판매인데 빼고 요게 재고, 여기 주문입니다. 제조업 주문, 요게 재고, 요게 산업 생산, 요게 가동률이거든요. 이 도찐개찐 이게 변화성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 액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다 기업들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신규 주문입니다. 좀 전에 주문 봤죠. 제조업 주문.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게 주문 잔고예요. 아직 주문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남아있는 것들이죠. 얘도 지금 움직임 윗방향이 아닌 거죠. 요게 소비자 내구재 주문이거든요. 그런데 올라오다가 최근에 꺾였습니다. 2달 연속. 요게 방위산업체 제외하고 나서 증감률이거든요. 얘가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만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아마도 우크라이나 막 대규모 지원을 계속 해주다가 그게 꺼진 것 때문에 그런데 최근 사실 급격하게 반등을 하긴 했지만 얘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주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나 이런 것들에 공격적인 액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소매나 도매 쪽에서도 그렇게 무엇인가 액션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노동 시간인데 아까 노동 시간 본 게 있죠. 근데 오버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잔업한 거죠. 잔업했는데 이거 다 제조업입니다. 이 제조업 요게 내구재, 요게 비내구재, 요게 내구재거든요. 근데 이 제조업이 패턴이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보라색 있죠. 요게 가동률이에요. 전체로 보면 이 가동률이 잔업 패턴하고 비슷하죠. 제조업 잔업에. 그러니까 제조업 잔업이 늘어나면 가동률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줄어들면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약간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런 식이죠. 오버타임은 내려가고 있는데 그죠? 추세적으로 가동률은 올라갔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제조업 쪽에서 일정 부분 최근에 약간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보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집중만 하면 안 되고 일단 제조업이 꺼지고 있던 게 일정 부분 다시 활력을 조금 얻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은 해볼 만합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그 무게감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전체 시간은 추세적으로 주간 노동 시간은 흘러내려가고 있고 전체 시간은 아직 최종 이쪽 부분에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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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들이 가게가 금융기관 영역에서 모두 다 그 받아낸 어떤 대출 형태의 모든 것의 증감률입니다. 파란 게. 그리고 이게 실질 GDP 성장률이에요.
이 증감률 하단의 일정 부분 GDP 성장률이 항상 위치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트렌드는 비슷해요. 다만 이 신용과 관련된 증감률이 크다고 해서 GDP 성장률도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 시기 보면 이렇게 얘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추세적으로는 살짝 밑으로 흘러내리거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비자 신용이라고 하는 부분의 증감이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부정적인 패턴, 신용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부정적인 패턴으로 좀 세게 증감률이 내려가면 GDP에는 악영향을, 리얼 GDP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보시면 쭉 빠지면서 얘가 따라서 쭉 움직이죠. 그런데 최근 패턴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쭉 빠져서 내려와서 붙고 있다가 다시 들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봐라. 개인들이 돈을 어디선가 땡겨가지고 소비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추세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논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요게 여건상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요게 뭐냐면 이게 대출 기준이에요. 소비자. 요게 크레딧 카드, 요게 기업 대출이거든요. 여기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간에 있는 검은 라인 위에 있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이트하게 기준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은행들이 많아지는 거고, 얘가 제로 라인 딱 붙으면 그게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고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고 루즈하게 하는 것. 제로 밑으로 내려가면 전분기보다 루즈하게 하는 애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최근 패턴은 뭐냐면 과거보다 타이트하게 하는 숫자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루즈한 숫자가 더 많아진 건 아니고 타이트한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올라가는 파란색 계열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요거는 수요거든요. 돈을 갖다 쓰겠다고 하는 소비자,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수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업들의 수요인데 이 수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는 수요가 느슨해졌다는 얘기는 수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수요가 완전히 위축이 됐다가 조금씩 그나마 정상 수준 정도로 회복되고 있는 과정 중으로 넘어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기준은 좀 더, 그러니까 수요가 좀 더 은행의 기준보다는 빨리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고, 은행 기준은 이제 회복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대출 영역은 약간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개선되고 있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이게 뭐냐면 이게 실질 GDP 성장률이고요. 이게 상업은행 모든 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게 소비자의 모든 아까 대출 봤죠. 요게 상업은행에서의 소비자 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얘가 2024년도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그 전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증가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 우리가 이거 왜 증감률을 보냐면 실질 GDP 성장률은 물가를 뛰어넘는 수준의 더 많은 지출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감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 패턴이 점점 강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기준들은 괜찮아서 좀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수요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증감률로 놓고 보면 이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이게 잔액 가지고 증감률을 보는 거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들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걸 보면. 그리고 아까 고용지표를 봤는데 고용지표를 봤고 지금 이제 대출 관련된 지표를 본 거잖아요. 이게 모두 다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영역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를 모니터링해서 이걸 계속 보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미 보여드렸지만 임금과 관련된 겁니다. 이 3개월 증감률인데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떠받치고 있고 민간이 점점 증감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여 측면에서 가계는 그렇게 긍정적인 패턴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지 않고 이게 급여가 점점 옛날보다 좀 급여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옛날에는 뭐 10이었다면 지금 9로 좀 주는 것 같고 뭐 8로 주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이자 금액입니다. 가계가 내는 요게 저축 금액이에요. 근데 이자 금액이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자 금액이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도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에선 저축을 계속 때렸는데 문제는 이자 금액이 늘어나서 이제 이 느는 강도가
이전보다는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저축 금액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저축할 여력이 없어서 저축을 못하고 쓰고 있다는 형태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느슨해진다 하더라도 이게 보시면 여기 있는 검은색 있죠? 이게 신용카드 대출 금리입니다. 21.51%예요. 그 밑에 있는 파란색 있죠, 이거. 얘가 24개월 개인 소비자 신용대출 금리입니다. 이게 11.92%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노란색 있죠? 노란색이 얘가 오토론, 자동차 구매할 때, 혹은 뭐 리스 뭐 이런 거 할 때 금리일 겁니다. 요게 8.2%. 얘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지금 특히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90년대 이후에 보지 못한 금리거든요. 그거는 이 소비자 신용 대출도 거의 뭐 90년대 이후에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고용 부분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패턴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고, 노동 시간도 약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대출 기준이 완화된 것 같긴 하지만 대출 증감률로 놓고 보면 대출의 증감률로 놓고 보면 그렇게 증가세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금을 갖다 써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소득으로 안 되는 사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체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까 보시는 연체율이 연체율은 추세적으로 애가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한계에 몰리니까 저축을 하는 여력이 점점점 주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프라임 레이트에 내려오는 강도보다 여기 보이면 이 그 신용대출에 내려오는 강도가 그렇게 세질 않아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 프라임 레이트는 정말 완전히 우량한 애들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크레딧 스프레드는 거의 없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이자 부담은 없는데 여기 뭐 크레딧 카드라든가 여기 있는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위험에 대한 그 크레딧 스프레드가 붙어서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얘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프라임 레이트는 내려오고 있는데 카드는 내려오다 말고 다시 올라가죠. 신용대출은 살짝 내려오다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가 내려온다고 해서 가게가 갖다 쓰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만큼 내려오느냐? 아니에요. 기준금리는 무위험 금리거든요. 그런데 신용대출은 위험금리이기 때문에 저 연체율이 밑으로 파격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저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의 금리가 밑으로 내려오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연체율이 아랫방향으로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를 아시게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를 우량한 애들이 갖다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이 붕괴되는 건 우량한 애들이 붕괴되는 게 아니고 우량하지 못한 비우량 액션이 점점점 최악서부터 순차적으로 도미노로 계속 붕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게 순차적으로 좀 더 임팩트를 주고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누적적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준금리가 이 프라임 레이트 보시면 기준금리가 똑같으니까 기준금리가 일정 부분 큰 폭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경기 사이클이 다시 돈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인데, 이 기준금리하고 고용시장을 보면 기준금리가 여기 보시면 이게 과거 90년대 기준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했죠. 이때 고용시장이 살짝 식는 것 같더니 기준금리 내리면서 다시 강력하게 밀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이 상태에서 밀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전체 고용수가 결과적으로 정점을 치고 내려오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 그 궤도를 밟으니까, 내려오는 궤도를 밟으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는데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끝나고 수축이 끝나고 확정면 진입하고 나서야 얘가 진정세를 보이게 됩니다. 2000년대 볼까요? IT 버블 때 보면 기준금리하고
전체 고용수가 계속 늘어나죠. 기준금리가 멈췄어요. 전체 고용수가 올라가다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수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죠. 그 다음에는 추세적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는데도 고용지표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다가 경기가 확장 국면이 좀 지나고 난 뒤에 기준금리가 일정 부분 내려서 멈춘 다음에야 일정 부분이 얼마나 내려왔냐면 이게 6.25에서 1.73 한 2%대가 그러니까 거의 4.5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오고 나서야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고용이 주는 게 멈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똑같아요. 기준이 올라오다 멈췄죠. 고용은 계속 올라다 풀 찬 거예요. 고용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게 바뀐 거죠. 이건 고용이 늘어날 수 없게 바뀐 것도 있고 기업이 무한정으로 계속 이 비용이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확장되는 과정 중에 비용이 계속 축적돼요. 금리 비용과 고용 비용이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매출은 그거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 비용을 털기 위해서 고용을 줄여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도달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이 멈추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려준다고 해서 고용의 움직임을 확연히 바꿀 수 있느냐?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멈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멈추는 거지 단순히 차익금리의 비용과 관련된 것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고용지표를 잘 봐라. 고용지표가 정점을 치고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또 뭐 빅컷을 해서 뭐 내려갈 거니 올라갈 거니 이런 논쟁도 중요한 논점이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주 단순해요. 경기 사이클이 과거에 왜 반복됐느냐. 경기 사이클이 과거에 계속 반복됐잖아요. 이게 반복된 이유는 단순한 금리 메커니즘 이런 거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이게 순환 과정을 거친 게 아니에요. 물론 금리를 조작해서 조금 더 사이클을 길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사이클을 새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먼저 기본 요건이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다른 요건들이 많이 끝자락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정말 엑기스로 딱 녹아나 있는 게 고용지표거든요. 고용지표가 정말 엑기스로 모든 것들이 다 종합돼서 나타나는 지표인 거고 그 고용지표가 올라가는 강도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이 올라가는 강도 있죠. 이 올라가는 강도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점진적으로 무엇인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흐름이. 이게 지금 느슨해지고 있죠. 올라가는 강도가. 이 강도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큰 흐름에서 무엇인가 경기 사이클이 후반 사이클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빅컷이니 이걸로 당일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가지고 추세를 판단하면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래로 세게 깨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핵심 결론이 항상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추세상 어디에 있는 거냐. 추세상 얘가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거냐 아니면 중반에 있는 거냐 후반부에 있는 거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생각을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엔 후반 사이클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에. 그런데 그게 기준금리 조작이나 이런 걸로 노랜딩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노랜딩 말고 소프트 랜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예전에도 반복했어요. 노랜딩 나왔다가 소프트 랜딩 나왔다가 하드 랜딩 나왔다가 다시 또 바뀌었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달라요. 노랜딩이 아니고 소프트 랜딩으로 왔는데 지금 중요한 건 소프트 랜딩으로 끝날 거냐 말 거냐인데 소프트 랜딩도 제가 보기엔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소프트 랜딩보다 조금 더 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후반 사이클에 일어나고 있는 강도 형태로 패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거는 뭐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패턴에서 아주 길게 주식시장을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질을 할 거냐? 아니다. 주식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먹을 때 좀 많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배트를 짧게 잡고 액션 할 거냐? 이 부분 하나하고 내가 지금 그러면 그 위험성에 노출된 움직임의 비중을 주식 비중과 안전자산인 국채의 비중 혹은 예금의 비중을 몇 대 몇으로 둘 것이냐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점을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골치 아픈 시장에 내가 들어가 있느니 그냥 은행에 예금 그냥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주가가 세차게 떨어지면 그냥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편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그래서 언제 돈 버니? 그런 거 말고 요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가지고 내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공격적인 사람은 쌀 때 샀다가 너무 비싸지면 파는데 인버스로 두 집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모두 다 개인 투자, 개인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려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려드릴 수 있는 기준은 사이클상 후반 사이클에 다가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놓고 오면. 그리고 그게 이 후반 사이클로 갔을 때 기준금리를 찔끔 내려준다고 해서 해결된 적은 거의 없다. 90년도 중반에 좀 사이클이 길게 한 1, 2년 정도 더 길게 만든 적은 있거든요. 이때가 그때하고 똑같아질지 아니면 과거에는 깨졌던 더 많은 사례하고,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요 사례 있죠. 요 사례입니다. 요 사례를 믿고 액션을 할지 아니면 과거에 반복적으로 깨졌던 사례를 믿고 베팅질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투자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럼 훨씬 더 횟수가 많았던 거를 기준으로 두고 가능성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